지금 세월호 침몰 19일째로 접어들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수색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취재 기자와 함께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준기 기자. 네. 조류가 이제 가장 변수인데요. 조금은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부터는 조류가 가장 빠른 시기인 대조기가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잠수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못했고요. 오늘도 세 차례 정조 시간, 그러니까 조류가 가장 느려지는 정조 시간 세 차례 가운데 지금 오전 한 차례에는 아예 잠수를 하지 못했고, 이 오후에도 잠수를 했지만 조금 전에는 한 오후 1시 반 이후에는 잠수가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지금 정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정조 시간에는 희생자 6명을 수습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오후 정조 시간에는 2명을 추가로 수습해서 오늘 총 8명을 수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8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 희생자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격실이 총 64개인데 이 가운데 60개에 대한 수색은 마쳤다 이렇게 오전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4개 격실은 아직 문을 여지 못해서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해경 브리핑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그 한 개 격실은 현재 주방입니다. 식당 주방. 식당이 아니고 식당 옆에 붙은 주방인데 거의 개방이 돼가고 있고요. 나머지 3개 격실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즉 3층 중앙 로비를 통해서 다시 오락실을 통해서 들어가서 조금 더 나가야 되는, 상당히 진입하기가 먼 곳에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곳에 많은 인원이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거기는 학생 객실이 아닙니다. 네, 지금 구조당국이 15일까지는 수색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15일까지 시기를 두 차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10일까지는 일단 미개방 격실에 대한 그 수색을 마무리하겠다. 미개방 격실이라고 하면 이제 4개의 격실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지금 얘기했던 그 주방 그리고 4층 중앙 쪽에 있는 3층 중앙 쪽에 있는 객실 3개 이렇게 해서 총 4개 격실은 아직 문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열고 있고 그리고 이와 동시에 공용구역, 그러니까 로비 또 계단, 매점, 오락실 같은 공용구역에 대한 수색도 동시에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10일 이후부터는 이미 한두 차례씩은 다 수색을 마무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래도 희생자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을 분석을 해서 이곳을 중점적으로 수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봤던 부분을 다시 보겠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희생자 유실 우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그 15일까지 일단 수색을 마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구조당국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수색을 마쳤는데도 실종자를 찾지 못할 경우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깊은데 선체 수색이 진행될수록 사실 그 희생자가 유실됐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그 그래픽 보시는 것처럼 서북 쪽으로 2.4km 떨어진 곳에서 지난달 30일에 희생자가 한 명 발견됐었고요. 그리고 그제는 남동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서 또 희생자 한 명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정반대 방향인데, 그러니까 조류 방향이 지금 서북 쪽 그리고 동남쪽으로 밀물, 썰물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희생자가 이렇게 분산돼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분산되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도 걱정스러운 부분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중, 3중에 지금 이 희생자 유실 방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만 희생자뿐만 아니라 지금 유실된 물건들, 그러니까 운동화, 그리고 구명조끼, 가방, 그리고 이불 등등에서 지금 많게는 30km까지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지금 슬도라는 곳에서 이 구명조끼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슬도라는 곳은 침몰 지점하고는 2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만약에 만에 하나 희생자가 만약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는 이런 그 3단계, 4단계 희생자 유실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하는 우려가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사고 당일에 이미 떠내려갔던 희생자가 있었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하는 두 가지 측면의 우려가 나오고 어쨌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수색 범위가 좀 더 넓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앞서도 저희가 뭐 전문가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선체 우연 쪽을 또 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장치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참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동시에 지금 장비도 좀 투입이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오늘 사이드 스캔 소나라는 그 음파 그 탐지 장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네. 이거는 그 해저면에 있는 그 지도를 한마디로 해서 해저면의 상황이 어떤지 이 영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흘 전에 탐지를 했는데 일단 희생자는 발견 못했고 이 세월호 500m 떨어진 곳에서 6m짜리 쇠파이프가 발견됐다. 추정컨대 세월호의 잔해가 아닌가 그렇게 예. 추측을 하고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희생자의 시신도 사이드 스캔 소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침몰 19일째가 되다 보니까 또 문제가요. 잠수사들의 피로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한계의 체력도 다다르고 있다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잠수사들의 체력이 거의 고갈되고 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잠수사들 그 전까지만 해도 2번, 3번씩 하루에도 들어갔었는데 네. 일단 피로도가 너무 누적이 됐기 때문에 하루에 2차례 이상은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잠수사들의 수 자체가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학부모들 이 바지선에 올라가서 수색상을 직접 지켜봤었는데 잠수사들의 숫자가 좀 더 필요하겠다. 3교대는 할 수 있도록 좀 충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해경에서는 민간 잠수사 70명을 추가로 모집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13명 민간 잠수사들을 모집을 해서 예. 현장에 투입을 했다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자원봉사라 그러나요? 자진해서 갔던 민간 잠수사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예. 굉장히 많았고 이미 그 여러 가지 민간 잠수사 배제 논란,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대부분의 잠수사들은 생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예.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 지금 모집하고 있는 것은 그냥 그 스킨스쿠버 그 레저 차원에서 즐기는 분들이 아니라 직업적인 잠수사들, 그러니까 가장 선별되고 실력이 입증된 잠수사들 예. 위주로 뽑아서 지금 예. 현장에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팽목항을 찾아서 실종자 가족들을 오늘 두 번째 만나서 위로의 말을 전했는데요. 지금 현재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한 뒤에 사고 현장으로 이동을 해서 바지선에 올라 수색 상황을 점검했다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앞서서는 실종자 가족들을 두 번째 만나서 위로의 말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서 바지선에 올라서 수색 상황을 점검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준기 기자. 네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이제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네. 실종자 가족들 이제 두 번째 만난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고 현장으로 가서 바지선에 올라 수색 상황을 이제 점검했다고 합니다. 네. 바지선에서는 이제 어떤 작업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지금 바지선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잠수사들의 플랫폼 역할, 그러니까 이 위에서 지금 거의 다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고요. 이 바지선에서 바로 그 침몰 해역으로 바로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색 현장의 최일선이라고 볼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차 방문 때는 직접 이 바지선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예. 이 해경선을 통해서 현장 상황을 봤었는데 오늘은 잠수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바지선에 직접 올라갔다 예.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집니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잠수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침몰 19일째죠. 오늘 이제 실종자 가족들을 두 번째 만나서 이제 위로의 말을 전했고요. 그 이어서 현장 사고 해역 바지선에 올라서 수색 작업을 점검했다는 내용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네. 관련 화면 들어오는 대로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검찰 수사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병헌 전 회장. 계열사 경영에 이제 직접 관여했는지 이 증거를 잡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YTN이 이제 단독 보도했던 높낮이 모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좀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진행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수사의 관건이 뭐냐면 유병헌 회장이 사실상
일선에는 나서지 않고 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그림자 경영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YTN이 보도했던 바에 따르면 유병헌 회장이 단순히 뒤에서 배후에서 한 게 아니라 높낮이 모임이라는 사실상의 계열사 사장단 모임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배를 해왔다. 이런 저희가 증언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높낮이 모임은 이 구원파의 본원, 구원파 왕국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에서 수요일마다 사장단들이 모였다 이런 얘긴데요. 유 회장이 계열사 사장을 직접 지명하고 또 사업 아이템도 정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높낮이 모임의 실체는요. 이게 이 높낮이 모임이 계열사 사장단의 정기적인 모임이었다. 그리고 지주회사 아이원아이 홀딩스의 설립 직전까지 운영이 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아이원아이 홀딩스는 알려진 대로 이 유병헌 회장의 두 아들이 똑같이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로 있고요. 사실상 모든 계열사들을 거느리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낮이 모임이라는 이름도 유병헌 전 회장이 직접 지은 것이다. 검찰이 여기까지 밝혀냈습니다. 유병헌 회장이 상당 부분 지금 연관성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거네요. 이 정도면은 유병헌 회장이 거의 직접적인 경영을 했다는 단서를 밝혀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2007년 세모그룹이 이 세모그룹의 지주 역할을 하는 아이 홀딩스가 설립되기 직전까지 사실상 높낮이 모임이 이 지주회사 역할을 한 거고요. 따라서 이 높낮이 모임에서 유 회장이 이 계열사 사장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히는 것, 여기에 지금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분 하나 없이 유병헌 회장이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금 계열사를 지배하고 또 경영을 했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높낮이 모임에 대한 실체를 파악한다면 이 연결고리 밝히는데 상당히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고리 밝혀내는데 측근 조사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유병헌 전 회장 측근들에 대한 조사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7인방 유병헌 회장의 최측근 7인방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어제는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 대표가 재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월호 불법 증축 문제, 또 과적 문제를 비롯해서 횡령, 배임 같은 경영상 비리에 대해서도 캐물었습니다. 유병헌 회장이 경영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나 이런 부분도 수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해드린 대로 이 높낮이 모임에서 유병헌 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나 이것도 김한식 대표를 통해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어제 김한식 대표가 나오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너무 정말 젊은 아이들이 희생돼서 정말 죄송하고요. 어떻게 드릴 말씀 없고 유가족이나 희생된 분들한테 더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요양병원으로 가려고 그래요 지금. 병원이 어디쯤에 혹시 있으신지요? 그건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전 회장에게 상표권 지급했다는 게 맞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사실 1차 소환 때는 한마디도 입을 안 떼다가 2차 소환 때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얘기보다는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김한식 대표가 사고 당일 사과할 때도 그렇고 1차 소환 때도 그렇고 2차 소환 때 들어갈 때도 그렇고 부축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휠체어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휠체어도 탔었고 첫날에는 양쪽에 이렇게 그 건장한 남자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뭐 사과를 했었고요. 근데 지금 나올 때 모습을 보면 꽤 멀쩡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병헌 회장이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저지른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색을 좀 과장해서 보인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대목이고요. 지금 김한식 대표의 사실상 구속은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해진 해운의 대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송국빈 다판다 대표도 이미 구속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나머지 7인방들에 대한 수사도 속속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탤런트 전향자 씨 그리고 최규정 전 전북부지사도 조만간 소환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검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의 칼끝은 이런 주변 인물 수사를 통해서 유병헌 회장에 대한 이 소환까지
가게 될 텐데요. 예. 일단 지금 둘째 아들인 유혁기 씨가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고 최후 통첩을 8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유혁기 씨가 만약에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유병헌 회장의 장남 그리고 유병헌 회장에 대한 직접 소환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금. 측근 소환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직접 더 빨리 겨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높낮이 모임에 대한 실체 규명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예. 유병헌 회장이 실질적인 그룹 경영을 했다면 사실 빙빙 두르지 않고 바로 유병헌 회장에 대한 처벌로 직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유병헌 회장 일가 어디까지 또 밝혀질 수 있을지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수색 상황과 수사 진행 상황 권준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